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살 아들을 키우는 솔로 맘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살아보니 도망치는 건 부끄러운 일일지라도 때로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군요. 아니다 싶을 땐 끝내는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핸디캡이 있더라도 과감히 그만두는 게 결과적으로 나은 선택이었거든요. 적어도 제 경우엔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엄마가 없는 사람이라더니 그 말이 맞았어요. 혼자 살 때도 그랬지만 특히 결혼을 하고 보니 엄마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빠랑 단 둘이 살아야 했거든요. 아빠는 워낙 무뚝뚝하신 데다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사신 분이에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집보다는 일이 우선인 분이셨죠. 그래서 한때는 그런 아빠를 미워하며 살기도 했어요. 아빠가 조금만 더 엄마한테 신경을 써주셨다면 엄마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원망했었거든요. 엄마가 40도 안 된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아빠는 전보다도 더 일에 빠져 사셨어요. 덕분에 건축가로서 국내외에서 상도 받고 업계에서 인정도 받으셨죠. 반면에 초등학교 6학년이던 저는 모든 걸 제 스스로 해나가야 했어요. 물론 집안 살림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해주셨지만 엄마 손이 필요한 부분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거든요. 한창 2차 성징이 일어날 때라 속옷이며 여성용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지만 제게는 그런 걸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친척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얼굴 보기도 힘든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난감했죠. 다행히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제 딱한 사정을 아시곤 저를 데리고 속옷 가게도 가주시고 슈퍼에 들러 생리용품 고르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어린 제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주머니 역시 가족이 군대에 간 아들 하나뿐이라 외로운 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주셨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도 저희 집에 오래 계시지는 못했어요. 군대에서 제대한 아들과 함께 살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일을 그만두셔야 했으니까요. 출퇴근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게 이유였죠. 아주머니가 떠난 후로는 1일 파출 아주머니가 오셨었는데 아무래도 함께 사는 게 아니라서 일이 끝나자마자 퇴근하기 바쁘셨죠. 때문에 딱히 얘기를 나눌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전에 계시던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어 여쭤보곤 했어요. 저희 집 일을 그만둔 상태라 귀찮은 제 전화를 받아주실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주머니는 늘 반갑게 제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제게는 아빠보다 더 가까운 가족 같은 분이셨기에 아주머니와의 관계는 이후로도 쭉 이어졌어요. 늘 일에 빠져 사시던 아빠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심근경색이라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과로사였던 거죠. 휴일도 없이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일을 하시더니 야근을 하시다가 책상에 엎드린 채 그렇게 되셨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직원들이 아빠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이 멎은 뒤였죠. 그렇게 아빠는 저만 남겨두고 황망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빠의 장례를 치르면서 기댈 곳 하나 없던 저는 아주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그동안 제 전화를 잘 받아주시던 아주머니조차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혼자 상주석에 앉아서 그제야 내가 고아가 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혼자 살기에 익숙해질 즈음에야 아주머니와 연락이 됐는데 알고 보니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던 그 즈음 아주머니 아들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더라고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한때나마 아주머니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창피했어요. 남의 아픔은 생각도 못한 채 내 손톱 아래 가시만
아프게 느낀 것 같아서요. 그렇게 각각 혼자가 된 아주머니와 저는 종종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을 하는 횟수도 줄고 통화를 하면서도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안부나 묻고 끊는 정도가 되었죠. 아빠도 없이 커다란 2층 저택에 혼자 살게 된 저는 밤만 되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어요. 집이 큰 만큼 집안에 어둠이 내려앉은 곳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밤새도록 온 집안의 불을 환히 밝히고 살았던 적도 있어요. 보지도 않으면서 거실 TV도 시끄럽게 틀어놓고 말이죠. 적막한 집에서 혼자 버티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이사를 했어요. 빌트인이라 큰 가구는 집에 놔두고 당장 쓸 옷까지만 캐리어에 담아갔죠. 이런 상황을 아는 친구들은 차라리 그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저희 집은 아빠가 엄마를 위해 지은 집이거든요. 집안 구조 하나하나에 엄마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 있어서 도저히 못 팔겠더라고요. 게다가 엄마와의 추억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차라리 새를 놓을까 했는데 집 규모가 커서 그런가 마땅한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서 그대로 집을 방치해둘 수밖에 없었어요. 주말에 종종 집에 들러 청소기도 돌리고 정원 정리나 하는 정도였죠.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같은 대학 후배로 저보다 3살이 어린 연하남이라서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지 않아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거든요. 임신만 하지 않았다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내심 제가 아이를 지우길 바랬고 저 역시 제 인생을 생각해서 그게 최선이라는 걸 알았지만 병원에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보니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낳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돈이라면 아빠한테 받은 집과 재산이 있어서 우리 둘만 굳게 마음먹으면 못 해낼 일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시댁에서도 당신 아들이 변변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병역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처지라 딱히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좀 이른 감이 없진 않다만 어차피 할 결혼 일찍 해서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집이야 니네 집이 비어있으니 거기서 살면 그만이고 살림도 다 있으니 혼수도 필요 없고 안 그러니? 시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신 탓에 양가 통틀어 어른이라고는 어머님 한 분뿐이라서 모든 결정은 어머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오히려 그게 편하고 좋았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제가 관과했던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점차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집 문제만 해도 그랬어요. 예, 그 큰 집에서 니들 둘이 사는 게 말이나 되니? 게다가 다음 달이면 성욱이도 군대에 갈 텐데 너 혼자 그 큰 집에서 어떻게 살아? 게다가 홀몸도 아닌 애가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합가하자. 식구라고 해봐야 나랑 얘지밖에 더 있니? 그 집에 남아도는 게 방인데 우리 2사람 살 방이 없을까? 네가 생각해도 그게 낫겠지? 솔직히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함께 사는 건 불편하고 싫었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무서워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아빠가 쓰시던 안방은 어머님 차지가 되었고 아빠의 서재는 시누이가 쓰게 되었어요. 저는 그대로 2층 제 방에서 지내게 되었고요. 시댁과 합가를 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저희 집은 완전 남의 집처럼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집안에 최소한의 가구만 두고 살던 우리 집에 어머님이 쓰시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소파와 오래된 재봉틀까지 두 집 살림이 합쳐지니 집이 꽉 차버렸거든요. 게다가 어머님 성격이 밖에서 들어올 때 뭘 자꾸 주워오시는 편이라 마당이며 온 집안은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들이 가득 쌓이게 되었어요.
거기다 시누이는 어찌나 게으른지 제 방 청소는커녕 온 집안에 옷이며 먹다 버린 과자 봉지, 택배 상자들을 너저분하게 늘어놓고 살았어요. 딸이 그런데도 어머님은 치우라는 말 한마디 없이 저만 들들 볶아대셨죠. 넌 청소도 안 하고 사니? 집안 꼴이 이러면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치워야지. 시애미한테 치우라고 놔두는 거냐 뭐냐? 임신해서 몸무거워 못했단 소리는 하지 마라. 의사들도 그러더라. 임신 중에 산모가 움직여야 태아도 건강하고 잘 자란다고. 제가 휴학하고 집에 있는 게 내내 눈에 거슬렸던지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눈치를 주셨어요. 안 그러려고 해도 잠은 쏟아지고 몸은 천근만근으로 무거운데 말이죠. 거기다 남편이 군입대를 하고부터는 아예 아침부터 제 방문을 벌컥 여시곤 청소며 빨래를 시키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시누이한테는 아무 말 없으시면서요. 여우 같은 시누이는 제 방에 몰래 들어와 빼기며 향수, 화장품은 몰래 쓰기 일쑤였고 심지어 지하 창고에 몰래 넣어둔 저희 엄마 목걸이까지 몰래 하고 다니곤 했어요.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어서 밤마다 베개가 젖도록 울면서 자곤 했죠. 그러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그날따라 아침부터 배가 뭉치고 뻐근한 게 이상 징후가 보였는데 어머님이 병원에 가겠다는 저를 잡곤 꾀병 부리지 말라며 훈계를 하시지 뭐예요. 순간 눈앞이 노래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대로 소파에 푹 파묻혔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제가 정신이 들자 어머님은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정하게 그러시더군요. 그러게 몸 조심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니. 아휴,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 와 이런 소리 해봐야 어쩌겠니. 애는 또 가지면 되니까 이참에 몸이나 추스러라. 아직 젊어서 괜찮을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뱃속에 아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러게 병원에서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는데도 어머님이 그렇게 일 시키신 거잖아요. 괜찮다면서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니 얘가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어. 네가 네 몸 간수 못해서 유산한 걸 왜 내 탓을 해. 얘 아주 웃기는 애네. 말이 났으니 말인데 나 때는 말이다. 유산을 하면 시부모님한테 죄송해서 얼굴도 못 들었어. 지 자식 잡아먹은 여자는 소박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아무리 애미애비 없는 애라지만 이렇게 막대 먹은 애인 줄은 몰랐다. 시끄러우니까 질질 짜지마. 누가 보면 지 부모가 죽은 줄 알겠네. 방금 자식을 잃은 제게 어머님은 모진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군대에 간 마당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제게 어머님과 시누이는 모든 걸 제 탓으로만 넘겨버렸죠. 생각해보면 그때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24세 이혼녀가 된다는 게 두려워 꾹 참았던 게 천추의 한이네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제대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남편이라도 돌아오면 조금은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은 100일 휴가를 받아 나왔고 제 유산 소식을 듣고는 저만큼이나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편은 남편뿐이다 싶더군요. 한동안 집에서 빤빤히 놀던 시누이는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팔이며 뒷목에 문신이 새겨진 걸로 봐서는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그 모습을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대뜸 무릎을 꿇더니 그러지 뭐예요. 제가 한때 철이 없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주먹질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신 차리고 조그마한 횟집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예제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차는 사윗감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두고 보시면 그래도 이놈이 진국이구나 하실 겁니다. 그러니 결혼 허락해 주세요. 우락부락한 외모와 달리 진솔한 모습에 어머님은 마음을 돌리셨고 번갯불에 콩국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어요. 둘이 죽고 못 산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눈에 가시였던 시누이가 출가를 하자 전보다 제 삶은 나아졌어요. 어지르는 사람 하나 빠지고 나니 집안 살림을 하는데 힘도 덜 들고 무엇보다 어머님이랑 편먹고 저를 괴롭히던 시누이가 없으니 마음고생도 전보다 훨씬 덜했거든요. 신혼 재미에 빠져 연락도 뜸하던 시누이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허니문 베이비였죠. 시누이의 임신 소식을 듣자 그동안 많이 진정됐던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내 아이 생각도 나고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아내를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시누이 입맛을 따라 족발이며 딸기, 만두를 사러 다니는 서방님을 보니 부럽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남편이 군대에 가버리는 바람에 저런 호사조차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등살에 하루하루 눈물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임신 안 되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샘이라고요. 시누이 임신 소식에 부러워하던 저도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군대에서 포상휴가를 받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임신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 않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잘 지키며 지냈어요. 비록 남편이 곁에 없어서 시누이처럼 먹고 싶은 거 사다 달라는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요즘은 배달 어플도 발달돼서 스스로 시켜 먹을 수 있어서 그 정도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죠. 출산 전엔 남편도 제대를 할 테니 저도 세상 부러울 거 없는 임산부로 살 수 있을 거란 꿈에 부풀어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시누이가 출산을 한 거예요. 2.8kg 딸이었어요. 시누이는 미웠지만 아기는 예쁘더군요. 갓 태어나서 이목구비도 흐리고 온통 벌건 상태였지만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꼬물거리는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죠. 제 눈에도 이렇게 예쁜데 어머님 눈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런데 기왕 낳을 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면 좀 좋아? 하필 지 같은 딸을 낳았다니? 암튼 애 낳느라 수고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둬라. 내가 그간 너랑 니 오라비 키우느라 고생을 좀 했니? 그래서 이번에 고향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다. 네가 출산을 빨리 하는 바람에 날짜가 겹쳐서 산후조리는 못 해주겠구나. 그래도 네 새언니가 있으니 내가 안심하고 떠날 수 있겠다. 며느라, 예지 산후조리는 네가 해라. 산후조리를 해봐야 뭐 있니? 세탁기 좀 돌려주고 미역국이나 끓여주면 그만이지. 청소야 김서방이 알아서 하겠지. 안 그런가 김서방? 그 말에 서방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버럭 질러댔죠. 가장 황당한 사람은 저인데 말이죠. 어머님, 저도 배가 많이 불러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산후조리를 도와요. 그러지 마시고 여행 좀 미루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가씨도 많이 서운해하잖아요. 됐어 언니. 나도 저렇게 매정한 엄마한테 도움받기 싫어.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김서방이 엄마한테 좀 잘했어? 용돈이며 엄마 좋아하는 화과자며 받을 땐 좋아하더니 정작 엄마 손 필요할 땐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나도 시어머니만 있었으면 엄마한테 산후조리 해달란 말 안 해.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 보기 창피하게 어쩜 이래? 딸 산후조리 대신 여행을 가겠다고? 왜? 아들 손주 아니고 손녀라 그러는 건 아니고? 정말 너무한다. 시누이가 서럽게 우는 바람에 저까지 산후조리 못 해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혹여 이번에도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한 걱정을 하면서 말이죠. 이틀 뒤 어머님은 기어이 친구분들과 해외로 여행을 떠났고 저는 시누이 내외를 따라 시누이 집으로 갔어요. 시누이도 저도 출산은 처음이라 막막한 건 똑같았죠. 그저 인터넷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흉내를 내면서
해야 할 것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려가며 전전긍긍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내 몸도 무거운데 하루 5번씩 시누이한테 미역국을 갖다 바치고 빨래며 서방님 먹을 반찬까지 하려니 눈에 핏줄이 터져서 엉망이었어요. 보다 못한 서방님이 도우미 아줌마를 불러줘서 그나마 한시름 놓긴 했지만 그래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보름을 시누이 집에서 보낸 저는 볼살이 쏙 빠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이 유럽에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뭘 그리 많이 사왔는지 집안 곳곳에 주렁주렁 걸어놓곤 제게 자랑을 늘어놓으셨죠. 유럽이 확실히 좋긴 하더라. 집도 얼마나 예쁜지 골목골목마다 안 예쁜 곳이 없어. 특히 프랑스가 그렇게 좋더라. 이름이 뭐더라? 뿌띠 프랑스라든가? 거긴 동화 속에 나오는 마을처럼 얼마나 예쁜지 몰라. 거기서 한 달만 살아봤으면. 어머님은 당신 딸 걱정은 손톱만큼도 않고 여행 갔다 온 얘기로 3일 밤낮을 떠들어댔어요. 당신 때문에 대신 죽어라 일한 저는 안중에도 없었죠.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배 아파 낳은 딸 산후조리도 안 해주는 사람이 며느리 산후조리 해줄 리 만무했으니까요. 저한테는 친정 엄마도 없고 억지 춘향일지라도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올 캐도 없는데 걱정이 태산이었죠. 믿을 사람이라고 남편뿐인데 남편이 제대로 해줄 리 만무했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찾아봤지만 괜찮은 곳은 이미 예약이 다 찼고 남은 곳 중에는 마땅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보, 걱정하지 마. 아무렴 우리 엄마가 귀한 손주를 낳아주는데 나 몰라라 하시겠어? 예지 그기 집에는 전부터 엄마 속을 하도 썩여서 얄미워 그런 거고 당신은 아니잖아. 나 군대 가고 없을 때 우리 엄마 부양한 사람이 당신인데 설마 모른 척 하시겠냐고. 혹시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막 제대를 해서 한창 의욕이 가득한 남편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산딸이 다가오고 12시간 진통 끝에 출산을 하게 되자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죠. 내 딸 산후조리도 안 한 내가 며느리 뒷수발까지 들어야겠니? 그러게 친작 산후조리원 예약했으면 좋았잖아. 돈만 주면 다 해주는데 그깟 돈 몇 푼이 아까워 시애미를 부릴 생각인 거냐? 난 못한다. 죽은 네 엄마 데려다 해달라고 하든지 네 맘대로 해. 이제 막 출산을 한 제게 어머님은 성질을 버럭내고 나가버리셨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남편은 어머님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있었죠.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오는데 어찌나 막막하고 눈물이 나던지 엄마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는 말을 이렇게 체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사정을 잘 아는 남편은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옆에서 도왔지만 평생 제 손으로 라면 하나 끓여본 적 없는 남편은 전기 밥솥 하나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저를 깨우곤 했어요. 친구 집에 가신 어머님은 전화도 안 받고 남편은 혼자서 고군분투하다 질에 나자빠져선 제가 잠든 틈을 타 밖으로 나가버렸더군요. 도저히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서 아직 성치 않은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나가려는데 마침 오래전 저희 집에서 일을 하셨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주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터져선 엉엉 울어버렸어요. 제 얘기를 들은 아주머니는 성남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오셨더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출산일이 다가오길래 어떻게 지내나 걱정돼서 전화했더니 이게 웬일이니? 상황이 이러면 나한테라도 전화하지. 왜 미련 곰퉁이처럼 참아? 망할 놈의 인간들. 애비나 지 손주 낳은 며느리를 내팽개친 시애미나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이네. 썩을 것들. 넌 움직이지 말고 있어. 아줌마가 미역국 끓여 올 테니까 맘 편히 푹 자고 있으라고. 아주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팔부터 걷어붙이곤 주방으로 가셨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이 들었죠. 아주머니는
잠든 저를 깨우시곤 일단 미역국부터 먹으라며 국그릇 가득한 미역국을 내미셨어요. 미역국을 먹어야 젖이 돌지. 안 먹히더라도 먹어야 돼. 국물도 남기지 말고 싹 먹어. 이참에 내가 여기서 지내며 산후조리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애가 네 아빠를 많이 닮았네. 벌써부터 이목구미가 또렷한 게 녀석이 한 인물 하겠어. 네 아빠가 이렇게 예쁜 손주를 보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눈에도 이렇게 예쁜데 친정아빠 눈엔 얼마나 예뻤겠냐고. 기특하다. 어린 게 애도 다 낳고 기특하다. 기특해.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마치 친정엄마처럼 좋아하셨어요. 그날 남편은 새벽 3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돼서 아기를 보겠다며 방으로 들어오다가 제 옆에서 주무시던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나가고 말았죠. 다음날 아주머니는 제 남편을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짜증을 내며 그러더군요. 아줌마, 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줌마도 돈 받고 일하는 거면서 누구한테 훈계해요.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 이제 막 제대해서 한창 놀고 싶은 거 꾹 참고 밥하고 청소하고 다 했다고요.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장모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 건데 짜증나. 애초에 애 때문에 내 발목 잡은 건 쟤인데 내가 왜 개고생을 해야 하냐고. 아씨, 진짜 개 짜증나. 그러게, 내가 애 때라고 했을 때 뗐으면 너나 나나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잖아. 나 이제 겨우 23인데 애새끼 똥기저귀 치우며 살아야겠냐? 망가진 내 인생 너 어쩔 거냐고.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벽에 던졌어요. 그 바람에 산산조각이 난 컵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컵을 던진 남편도 자기가 한 짓에 내심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아주머니의 커다란 손바닥이 남편의 얼굴을 강타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80kg가 넘는 남편이 뒤로 몇 발자국 떠밀려 나갈 정도였죠. 똥물에 튀겨주게도 시원찮을 놈아. 뚫린 주둥이라고 함부로 떠드냐? 10달 동안 네 자식 배에 담고 산 사람도 있는데 그 며칠 밥 좀 했다고 유세를 떨어? 이 벼락 맞아 뒤질 놈아. 너 같은 놈은 아빠 될 자격도 없어. 뭐 하나 변변한 거 없는 놈 받아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막말로 네 놈이랑 결혼하면서 선영이가 손해봤지 네 놈이 손해본 거 있냐? 지 손으로 집 한 칸 구할 능력도 없는 놈이 처가에 들어와 살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어? 너 이 집에서 생활은 누구 돈으로 하는 줄 아냐? 다 선영이 부모님이 남겨준 돈으로 했어. 몸뚱이만 딸랑 들고 들어와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됐으면 고마운 줄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이따위로 굴어? 그러고도 네가 네 자식한테 아빠 소리 듣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말해봐라 이놈아. 아주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소리쳤어요.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저를 위해서 말이죠. 그 모습에 왠지 나도 든든한 백이 있는 것처럼 힘이 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겁이 나서 못했던 말들을 쏟아 부었어요. 그래, 더는 네 인생 발목 안 잡을게.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니네 엄마한테도 전해. 내 집에서 당장 짐 빼라고. 그리고 네 여동생한테도 말해. 그동안 우리 집에 살면서 훔쳐간 내 백이랑 옷, 그리고 우리 엄마 목걸이랑 다 가져오라고. 안 그럼 절도죄로 쳐넣을 테니까. 그리고 그동안 생활비 한 번 안 내고 네 엄마랑 여동생 나한테 떠넘긴 너도 나랑 채무 정리해야지. 지난 2년간 니네 식구들이 이 집에서 쓴 가스비며 전기세, 식비까지 모조리 다 토해내. 물론 날 가정부처럼 부려먹은 인건비랑 네 동생 산후조리 시킨 비용까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갚으라고. 그리고 앞으로 애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보내야 할 거야. 애는 나 혼자 맡는 게 아니잖아?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당장 나가. 안 그럼 경찰 부를 거니까. 아주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남편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몇 시간 뒤에 남편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밖에서 난동을 부렸고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죠. 아주머니는 남편이 집안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을 말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저 모자를 집안에 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남편은
홧김에 유리컵을 던지긴 했지만 누굴 다치게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후 몇 주 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 대한 소장도 만들어 보냈어요. 처음엔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며 뻗대더니 결국 꼬리를 내리고 합의를 하자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아직 대학생 신분인 아들을 위해 조용히 끝내려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길게 소송까지 가봤자 자신들만 손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바보처럼 살았던 날들을 버리고 돌싱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 집에서 아주머니와 함께 육아를 하며 살게 되었죠. 아이가 졌을 때면 학교에 복학해 졸업을 할 생각이에요. 비록 철없던 시절의 실수로 남들보다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돌아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제겐 살아야 할 시간도 많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으니까요. 적어도 내 아이한테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